통신대학교 교수 하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여기에 의장 김서구입니다. 먼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님께 토론회는 우리 다 안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신 정인영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는 조소마 박사님이십니다. 다음 토론자는 우리 전북결의하나 사무총장이신 김성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정은찬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합의라는 제목으로 정민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저희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15분, 그리고 토론은 각각 7분씩 부탁을 이미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입니다. 우선 저는 북한 정치 전공이고요. 다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일정책 논의하는 데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춘천교대에서 5년 정도 그 예비교사님들 통일교육 하는데 좀 참여를 했고, 여기 많이 오셨지만 공공기관 전문 통일교육 전문강사도 했고, 통일교육위원도 했고, 또 학교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중학교에서도 가서 강의를 해보고 좀 참여하면서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대북 통일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들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북한의 두국가론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북한의 두국가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아직은 김정은의 두국가론이다. 또 그런 것이 옳다. 왜냐하면, 여전히 헌법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한 것으로 보이죠. 이번에 최고위원회 발표를 보면, 발언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북한 사회, 엘리트층, 그리고 이데올로그들이 이런 것들을 두국가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대 수령들의 입장이라는, 통일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남북의 합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두국가에 대한 정책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두국가론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느 토론에 가도 다 북한의 두국가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의 대북 통일 인식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남관계의 변화가 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 북한 인식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의 대부분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도 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보고 통일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열심히 관찰하고 대안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요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5가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114번, 130개 국정과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개 과제로 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5개 과제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4번 과제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입니다. 요 9페이지 4번 보시면 평화공존 기반 구축해서 2가지 좀 대표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남북 기본협정 체결과 국내 법률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을 제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앞으로 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부분이지 않을까. 실은 저는 이제 제도화론자에 가까운데 남북관계가 너무 정치적인 협상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도가 없지는 않아요. 북한물과 또 세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북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을 보면 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히나 이 통일 대북 정책 분야가 정권이 교체되면 너무 많이 바뀌고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80명이 TO가 없어지고 다시 이 정부에서 다시 생겨나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공공교육 통일교육 전문 강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바로 바뀌더라고요. 전체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좀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 뭐랄까요? 안정적인 변화, 실용적인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도화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페이지에 호혜성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민간이 먼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기조로 좀 가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연락망 자체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루트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협상 우리가 제가 2006년, 7년, 8년, 9년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으로 좀 일을 했었는데 2007년에 엄청나게 뭘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근데 2008년 딱 되니까 갑자기 뭐가 다 사라졌어요.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정부 정책이 진행돼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치에 대한 기대를 그때 이제 좀 놓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막 잘 됐었잖아요. 야, 서로 이익이 되면은 이거 안 무너질 거야. 근데 이제 개성단이 폐쇄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 경제비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사연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협상, 경제적인 협상 이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 11페이지 보시면 분단고통의 인도적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이 펼치는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11페이지 보시면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 추진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회적 대화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대화가 한두 차례 진행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약간 뭐랄까요? 인양 갈등에 대한 고민들이 더 강했다면 지금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는 뭐랄까요? 세대 간 대화, 특히 미래 세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성장 미래준비 부분은 5번째 118번 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통일교육부 분야와 평화경제 특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경제 특구는 우리 적경지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특별한 피해를 보는 적경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통일교육 14페이지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 이건 제가 일반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14페이지 표를 보시면 올해 그저 지난달이죠.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요 내용이 2025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실은 예전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중점 방향의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 방향 및 필요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는 저희 법제 안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흑수통일에 대한 명문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추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 단어가 바뀌었을까라고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2년 3월에 3개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 발표된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게 나와요. 실은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이지만 통일 방향은 실은 근거가 없는 계획이긴 합니다. 통일교육원에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본 계획과는 별도로 좀 다른 통일교육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기본 방향을 만든 건데 기본 방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 물론 뭐 정책 추구와 통일 추구가 뭐가 다르냐,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법률 헌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도 흡수통일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 계획이 2025년 통일교육 기본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계획은 2022년에 세워진 3개년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매년 만들어진 기본 계획이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느냐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대북 통일 분야가 많이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통일 교육은 그나마 잘 안 흔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얘기했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15페이지에 보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원칙 처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면서 통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법조항의 주어는 통일교육은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실은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매년 연차 기본 계획들이 기존의 3개년 기본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기본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향후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법정 계획의 기본 하에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면밀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16페이지에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부분들이 실은 양적 확대라는 것들을 추구하세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정부의 통일교육 실수 확대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그래서 평행 5시간 이상 권장을 10시간 이상으로 좀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생각보다 많이 이 교과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죠. 교과 내용도 부족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통일교육 파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교대에서 강의를 계속 했지만 교대 우리 초등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고 이 파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활성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의 통일교육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우리 미래 세대, 특히 초중, 중등, 고등 학생들이 이 학교통일,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으로 배우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실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강사들이 파견되고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강의하는 것들이 그 효과가 저는 현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 436개 교에서 25년 600개 교로 늘린다면 이제 저는 1000개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더 많이.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시수 조정으로 보면은 4개 학급을 할 수 있도록 강의가 최대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500개 학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이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저도 이 국정기획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는데, 실은 이 강의가 중요한데 이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들이 너무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배출됐는데 지금 올해 활동하는 분들이 30-4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계절형 직업처럼 대부분 이 하나의 직업으로 생활하기 어려우시니까 초잡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학교통일교육 전문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저는 반드시 이 정도에서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많은데 실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 부분, 요 부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 18페이지에 학교 통일교육 질적 개선 부분들은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좀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통일교육 주체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선생님들,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은 이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주입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전에 학교 통일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받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위원회들, 자문위원회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정아입니다. 제가 정진영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 일단 이제 내용이 크게 그 새 정부에 대한 통일정책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통일교육과 관련한 어떤 과제를 제시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원칙 정도 수준에서 조금 생각해 본 것들만 간단하게 썼고요.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대북 정책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 발표를 해주신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남북관계 단절이라든지 또 국제정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를 활용한 어떤 돌파구 마련 또 점진적인 회복, 복원 이런 것들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그냥 방향성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충돌 위험 낮추기가 가장 일단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도 굉장히 그 무효로 돌아갔고 또 지금 현재 뭐 전화 연락조차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그 기능들을 초보적인 기능들을 좀 복구하는 것부터 전면적인 어떤 정치적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부분적인 기능 복원 연락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는 것도 이제 방법일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남북 간의 불신이 큰 상황이죠 현재가. 그래서 이제 작은 상호 조치 패키지를 비공개 형식으로 맞바꾸는 형태로 좀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방해 전파 송출 중단을 유도를 해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고 검증 가능한 조치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행 상응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좀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제재에 좀 걸리지 않는, 좀 덜 걸릴 수 있는 인도 협력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되 북한 당국이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원 형태라기보다는 보건이나 뭐 여성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의 어떤 인도적 협력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계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남한 당국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국제사회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이제 경유하는 방식으로 또 지원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좀 호응을 유도하는 필요가 있다. 또 재난이나 보건 안전과 같은 부분은 굳이 이것은 이제 두 국가 간의 관계냐 같은 민족이냐 이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재난이나 보건이나 안전 분야의 협력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서부터 좀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의제를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제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2인데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발제자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양적 확대 질적 개선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다른 이론을 말씀드릴 건 없어서요. 저는 아까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이 자리에서 던지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통일교육이 과연 교육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육학자이고요. 통일교육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저는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이제 진보정부, 보수정부가 이제 번갈아서 집권을 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굉장히 더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현장에서는 위축이 됩니다. 통일교육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통일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아젠다를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피치 못하게 정책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은 그것이 아니다. 교육이어야 한다. 그 차이는 정책 홍보나 어떤 수단으로서의 통일교육은 계몽, 교화, 정책 홍보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교육이 교육이 되려면
학습자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교육적인 어떤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뭐가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어떤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일교육 지원법도 1999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아까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통일교육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20세기에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하지 이런 얘기인데요. 요새 이제 AI가 화두잖아요. 제가 요새 AI하고 잘 놀고 있어요. 챗GPT 이제 비싼 걸 저희 연구원에서 구독을 해갖고 이제 여러 분야를 쓰고 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교육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그럼 통일교육은 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AI 분단 공존 시대의 통일교육은 사실, 팩트죠. 인권, 평화에 근거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허위 정보를 판별하며 분단 이후를 함께 살게 준비하는 시민의 기른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평소에 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얘가 내 생각을 알고 나한테 맞춰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AI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아시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어쩌면 더 제 생각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역할은 뭐냐 먼저 물어봤더니 지식 전달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통일교육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 시대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지식 통일의 당위성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가 굉장히 긴데 제가 줄였어요. 첫 번째 미래 역량 함량, 두 번째 실용적이고 구체적 접근, 세 번째 공존을 위한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무관심을 인정하고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도 재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교육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는 특정한 관점, 예를 들어서 통일돼야 돼 이거 특정한 관점이에요. 그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세계의 문제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단돼 있어, 평화롭지 않냐, 북한하고 맨날 싸워, 이게 이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의 문제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나의 위치, 나는 과연 누구지? 라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분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답은 통일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을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스스로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게 저는 이제 통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자리에서 타자, 세계와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게 본질서하고 3조항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타자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다 타자예요. 북한 주민 타자예요. 세계의 다른 국가의 시민 타자입니다. AI, 굉장히 중요한 AI 시대의 타자죠. 지구상의 생명체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요. 통일교육은 그런 교육으로 밑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학습 주체인 나와 그런 어떤 객체와의 관련성보다는 정치 이념, 거시적 구조 이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AI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길러야 되냐 이걸 핵심 역량이라고 교육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성찰적 사고, 창의력, 협업과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디지털 AI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평화교육이나 시민교육에서 다 같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 시민교육이라고 이름을 지금 새 정부에서 그 브랜드 명을 다르게 갔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적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루어지고 그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학습자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된 전북 결의하나 김성희 사회총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유일하게 또 지역에서 와가지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전북 결의하나는 그 NGO이고요.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수행하는 그런 NGO였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정도부터는 완전히 남북 교류가 거의 단절된 그런 상태여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화통일교육 강사 양성하고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좀 지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좀 경험이 있다 하여 제가 이 자리에 불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지금 평화통일교육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제 어떤 입장이나 뭐 주장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자료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다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료집을 나중에 통독을 하실 것임을 믿으며 그것으로 좀 많이 대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역량을 좀 투입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그 사회적 대화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주관해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기초하여 좀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에 사회적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통일국민협약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조차 통일국민협약이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아쉬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통일이라는 정말 소외받기 쉬운 관문을 같이 논의했다는 데 굉장히 큰 어떤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감을 좀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식이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를 먼저 평가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성과 또 한계를 나름대로 공유한 입장 속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회적 대화 기원에 큰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좀 목표를 명확하게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지금 통일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아까 정일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 출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좀 논의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영토조항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통일의 경로와 우리의 통일 방안은 지금 현재 유지해도 괜찮은지 미래지향적인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뭐라고 할까 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정리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기여할 것인지 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정치권에서의 합의도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목적이 어떤 단파나 계층 이런 거를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일관성 있는 대북 통일 정책을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토론하고 소개하라고 하면서 정작 정치권 내에서는 어떤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사회적 대화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때 모든 계층, 모든 세대, 전문가, 비전문가, 정치적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 모두 한 테이블에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나 지향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 그다음에 전문가, 비전문가 이렇게 나누어서 편하게 말하고 누구든지 기탄 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명으로 대신하고 아까 우리 정유영 발제자님께서 처절한 학교 통합통일교육을 지금 600개 교 금년에 통일교육원에서 목표로 내세웠는데 1000개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통합통일 전문 강사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국립통일교육원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 상태라든가 조직, 역량, 강사 상태 이런 거 모두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일교육원이 만들어내고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또 교육청, 그 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통일교육센터, 또 통일부에서 지정하는 통일관, 그 다음에 통일부 지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플러스 센터. 이 지역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기관들이 각기 따로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그 통일부로부터 지역 통일교육센터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였던 게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여기서 거둬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일도,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교 통합통일교육 이런 것들을 통일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통일교육원의 전문 역량을 여기에다가 수용시켜주고 이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역량을 투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은 국립통일교육원 정상이 있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발표하시는 분도 모두 다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시간을 다 맞추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시간 확보를 받아서 7분을 딱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제 정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적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준함까지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량상 다 채우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면서도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적 통일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일부 과제 5가지의 핵심 과제를 명시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118번 과제 중에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준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도 이 과제 목표가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4개의 주요 세부 과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에서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조금 보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통화하신 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전 통일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의식을 제고해서 이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앞서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교육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더 동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특히 이제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그리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전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책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정부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는 통일 정책이 있고 대북 정책이 있습니다. 통일 정책은 아시다시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1단계가 하연협 단계고 2단계가 남북연합 단계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평화경제의 핵심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 그 경제교류와 협력이 좀 증진되어서 바로 경제 공동체나 남북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장 같은 것들이 열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느냐,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 네이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관계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네이밍은 대북적 통일 정책인데 이 대북적 통일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핵심 과제가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화경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남북 경협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민관 협력이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평화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입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 있죠. 그 중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협에는 단순 교육이나 위탁 가공과 그리고 투자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철도나 도로 연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민관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남북 교류의 카테고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 경협이고 두 번째가 인적 교류고 세 번째가 사회문화 교류, 네 번째가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면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대북 지원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활동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들어가서 평화 경제를 왜 중시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 드리려면 평화 경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평화경제는 남과 북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다 보면 평화를 또 공고히 정착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화되는 상호 상승강의 선순환 구도가 구축이 되면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도가 구축이 되면서 그러한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 또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공고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평화경제 추진 사례 중에 개성공단 사례를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이 2016년 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 중단된 계기를 놓고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정치군사적 변수에 대한 초기에 개성공단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때 화격을 하지 않은 부분, 그 정치군사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화격을 하지 못한 부분. 두 번째, 그것에 투자한 우리 125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54,700여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들에게 인건비를 직불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남북 상사중재 절차를 비롯한 4대 경협 합의서 같은 것들이 부속합의서가 구성했던 것, 사통 문제 이런 것들이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화경제를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 가는 데서 개성공단과 같은 여러 가지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하려면
이러한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례들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북이 공동 성장하려면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기반해서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경제 공동체 형성도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기반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남북이 함께 합의한 합의서들이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명시된 평화 경제나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공동체 형성에서의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들을 지키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나 공동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지금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더 구체적인 내용,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통일교육 현장에서 의견을 경허히 받아들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세션인데요. 우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번에 조금 많은데요. 발제자 한 분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리고 네 분의 우리 토론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경 교수님인데요. 여기는 조금 잘 만났습니다.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예교수로 계신 우리 이미경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교수이시고 서울교대 교수님이시는 박형민 교수님 토론자이십니다. 경인통일교육센터의 사무부처장이신 한기호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두산 통일전망대 팀장으로 정진아 선생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립통일교원의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 계시는 이으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저희 이미경 교수님께 15분의 발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쟁점과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는 아까 명예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강점을 주셨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명예는 전이든 똑같이 퇴임한 그런 교수이긴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뭐 발제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내부대 토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 핵심일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제가 하려는 얘기의 어떤 핵심적인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 이제 통일교육인데 앞에 뭐 점점에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그겁니다. 통일교육. 그런데 평화점, 통일점, 민주시민교육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고 그 다음에 또 왜 이 교육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통일교육을 이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장 평범하게 통일교육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정말 통일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게 통일 교육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또 통일 교육 주 내용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달성하기까지, 여기서 제가 말한 통일 달성이라는 것은 이 제도적인 통일에서부터 이제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그때 국민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가 태도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통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또 통일의 미래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은 사실 통일의 전 과정에서 평화가 관철돼야 한다는 거고, 또 통일로 인해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또는 복지가 보장되는 공동체를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대비의 통일 교육은 사실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건 뭐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뭔가 상호 이해와 또는 이 인정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뭐 서로 이제 이런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보다 완성될 때 이것이 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우리가 다름에 대한 어떤 공존, 상호 이해, 뭐 이런 또 그리고 만약 갈등이 있다면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함이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된다면 통일 교육의 주 내용은 평화 역량 함량과 그다음 민주 시민 의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주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 교육과 그다음에 평화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은 같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목이 평화점.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면서는 순서를 좀 바꿨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오류인데 행정 쪽에서 이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류가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서 평화, 그다음에 통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평화점, 통일점,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와 통일과 민주주의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런 교육이라고 하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일 교육의 주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평화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같이 포괄하고 있고 이것이 같이 연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같은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사실 우리가 한반도의 비평화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요인들은 대부분 다 분단 구조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그 노력은 이 통일 문제하고 통일의 그 노력이나 통일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이 또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제 진정하고 완전한 어떤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통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통일과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협동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뭔가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과 이 사회 통합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보다 완성될 때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한 점점점이라고 하는 평화점, 통일점, 민주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어떤 가치 개념은 같이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 교육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은 평화나 민주 시민 교육이 주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이 지속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통일 기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환경 변화, 여기서 말하는 통일 환경 변화는 뭐 남북관계든 아니면 대북 정책의 변화든 정권의 변화든 어쨌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기조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인 통일 교육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실제 현행 우리가 통일교육은 통일과 사회통합 달성에 필요한 가치관이라든가 태도 환경 같은 것들을 지향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통일교육은 또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또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북관계라든가 대북정책과 같은 정치 환경 변화하고 굉장히 연동돼서 또 이것의 영향 아래 사실은 통일교육이 추진되다 보니까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살짝씩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앞에 평화가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또 사실 지난 정부만 해도 평화가 앞에부터 있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육하실 때 평화 있었나요? 있긴 있었지만 앞에 명시되진 않았거든요. 뭐가 있었죠? 안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장 이제 뭔가 변화다. 이래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앞에 안보가 좀 더 강조되느냐, 아니면 평화가 좀 더 강조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중적 실체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당히 또 우리가 이 정치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 실체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감정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변화가 어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논란과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무엇이다라고 하는 제가 문제제기 일단 그냥 Y가 됩니다. 그럼 왜 지금 평화적 민주시민교육, 이 통일교육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또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통일교육은 이 통일 환경 변화와 조응 속에서 이것을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게 추진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 한반도 대내의 통일 환경을 보게 된다면 뭐 그렇게 훈훈한 그 환경이 전개되지 않죠. 다시금 우리가 지정학적 갈등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통일의 파트너라고 하는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절연한 상태잖아요. 자, 절연한 상태 속에서 뭐 두 국가 적대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통일에 대한 흔적을 지운다거나 뭐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보건 같은 거 절대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지고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 공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또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구성을 보면 아직 이제 대북 정책이 완벽하게 이제 리파인되지 않아서 뭐 아직 이제 공식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 기자회견이라든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8.15의 80주년 기념사라든가 바로 또 어제 있었죠. 어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바에 한반도 평화 구상을 보게 되면 사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끊어진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3대 불출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제는 이제 뭐 그 얘기도 했죠. END라고 해서 뭐 Exchange, Normalization 그다음에 Denuclearization라고 해서 이제 한반도 어떤 그 뭐죠 평화 구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통일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정부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아니면 가치관을 위한 일련의 이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정부가 추진하거나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그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전이라든가 아니면 평화정착 중심의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면 지금의 평화적 통일적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통일교육이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통일교육의 지금 과제가 뭔가 이미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평화나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주 내용이 돼서 이것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강조점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논쟁이라든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교육의 주요 과제는 자 통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평화 영향 함량이라든가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발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통일교육은 늘 항상 과제는 그거였습니다. 뭔가 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도 변화가 많다. 늘 항상 그런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합의가 필요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통일교육의 그 실태를 보게 된다면 제가 좀 길게 쓰긴 했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통일교육은 사실 탈냉전 이후부터는 이 통일교육을 행하는 주체들, 인원적 성향의 다양한 행위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교육 이름 아래 굉장히 다양한 이름, 뭐 평화교육도 있고 다문화교육까지 포함되고 요즘도 세계 시민교육까지
포괄한 이런 교육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통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별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제가 뭔가 이 혼란과 논란을 좀 더 없애면서 이 통일 교육에 대한 이 평화 역량 함량, 민주시민 의식 제고라고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일 교육의 지향점이라든가 방향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통일교육원에서 한 16년 가까이 근무했거든요. 16년 동안 계속해서 비판받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겠다 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들은 끊임없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이 사회적 합의가 좀 더 개방적인 어떤 참여가 허용되는 어떤 상태에서 사실은 이 합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좀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냉전적인 어떤 사고가, 냉전적인 문화라든가 이 사고가 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뭔가 이 통일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아시지만 독일의 그 보이텔스발 합의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소한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적어도 기본적인 합의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평화가 관철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우리의 그 평화 통일의 협상, 그러니까 상대가 그 북한이기 때문에 이들과 뭔가 그 공정 공영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에 있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재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어떤 가치관 아니면 태도 정립하는 이것을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든가 태도에 대한 합의를 좀 지향하면서 뭔가 이런 노력을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통일교육 하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생활 태도의 교육이 사실은 내용이 크게 다르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식과 정보는 결국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통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생활 태도와 어떤 이 가치관을 함양하는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약간 좀 구분해서 뭔가 교육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논쟁을 좀 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쓰여있다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제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발제를 해주신 이미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이야기해볼 부분 혹은 총론에서는 전반적인 동의를 하면서 강론의 부분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중적으로 접근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통일 교육이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적 공존, 민주적 시민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통일 교육이란 좁은 의미의 통일 대비 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과 긴밀히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통일교육은 정치적 통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역이 된 세대가 변화된 한반도와 국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세계와 단절된 일종의 어떤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와 국제적 연계가 필수적인 사회가 될 것이기에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제적이고 동시에 국제적인 지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 주신 그 연관 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의 민주시민과 평화교육과의 연관성은 통일교육이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의 참여 능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일 이후에 변화된 현실 적응 능력과 민주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량하는 교육이라는 점,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대상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교육이 결코 교육이라는 관점 안에서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맞물려야만 통일교육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주심 교육 없이 통일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도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평화교육이 누락된 통일교육은 자칫 대결과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도덕과, 저는 이제 윤리교육과 교수인데요.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함하며 학교 현장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통일교육을 위한 저는 사전 준비로서 통일교육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이 어떻게 정초되어야 하는가, 칸트가 도덕형상학의 정초, 윤리학의 정초를 세웠는데요. 저도 그래서 통일교육학 이런 거 실제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제가 논의한 바처럼 통일교육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저는 정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다고 하신 우리 이미경 교수님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러한 연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일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접근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첫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화교육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교육과의 연계성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 시민교육과의 연계성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적인 가치,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연계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시민교육하고도 연계성이 가질 수 있는데요. 통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이 되어왔고 통일교육이 그 연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교육의 목적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착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위해서는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도 제시하시듯이 통일교육이 실무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견고한 학문적 기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철학입니다. 또 하나 통일 교육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 방법론.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심리학적인 교육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강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측면, 특히나 이제 통일교육의 방법, 목적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 방법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조한 윌슨이라든지 나르바이즈라든지 아니면 누스바움과 같은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통일 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방법론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적인 감수성, 통일의 감수성. 그래서 제 지도제자가 논문을, 현장 이제 교사들이니까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바로 그 통일 감수성이었습니다. 통일 감수성.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지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지향의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실천, 그 스몰스텝이 빅 액션을 만드는 것처럼 통일 교육이 하나의 프로파간다나 아젠다나 어떤 거대한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안에서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산산이 민통산에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십 년 동안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논문도 쓰고, 또 통일교육학회에서 부회장과 편집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 문제가. 그래서 논의와 확장과 명료화를 위해서 몇 가지 발제자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로 저희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번째로 국제적 맥락에서 통일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년을 유시에 대해서 보냈는데 그때 저희 연구 주제가 바로 사회 통합에 대한 부분이었고 바로 통일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주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2023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30대 청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두고 본인은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캐나다를 거쳐서 LA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난 이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래서 통합과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우크라이나 모든 청년, 모든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구호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한반도 사회 안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갖고 가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AI 시대, AI 우리도 서브레인 AI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AI 시대 통일 교육 또한 AI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학회에서도 발표한 게 AI 시대의 통일 교육 안에서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대학교 병인통일교육센터 맡은 한기호 교수라고 하고요. 학교 내에서 원서도 아주 통일연구소의 연구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도 압박이 너무 커서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일단은 스타트 한번 해보고 7분에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통일부에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토론을 나가는데 좀 사이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여쭤봤더니 오늘 또 마침 통신대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삼위일체 같은 개념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각의 교육 체제의 내용도 컨텐츠도 다른 거 한데 결국은 뭐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통합된 통일교육으로 수렴돼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일선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히 이제 진보교육과 때는 평화통일교육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인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아까 개편이 돼서 각 교육청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다시 통일교육이라는 현장과 맞닥뜨리게 된 것은 12년 개몽 사태가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의 양 사이드에서 이제 통일교육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시너지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지금 연구 용역으로 발표를 하신 상태로 알고 있고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정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일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담대한 부상이 나왔는데 담대한 부상에서 어떤 정의를 내기 힘든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혼선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의 의견들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미실태, 평화민주시민교육의 관점,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수님이 짚어주셨고 다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통일교육 내지는 평화교육과의 관계 내지는 연계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할 정도의 어려운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통일교육이 인적 한국과의 공존 내지는 연계를 시도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통일교육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방침이 세워지면은 민과 학이 이런 개념적으로 보충을 하거나 보조를 한다든지 학자들이 이런 방식보다도 한번 자기를 다시 만드셔서 정부 차원의 변화된 통일교육 기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민과 학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한 배경 설명을 듣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역사, 통일교육과 연계한 최적화된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작업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 역량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층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공동체를 꾸려갈 것이냐 한반도에서 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지난주에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공동체 함께 사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이 다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태동기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사회적 확산이나 제도와 어버넌스 활용에까지도 이미 고민을 하셨던 교육계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관계자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일단 경청할 필요는 있겠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특이한 과정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교육의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수기 과정 없이 피상적인 연계교육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현재로서는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각각의 분가성을 가지고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개별 추진이 아니라 헌법적 통일 감수성을 보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인적 학문과의 공존과 연계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산하 위계 내지는 기계적 화합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육이라는 거대한 통합적 차원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녹여내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민주시민성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반발을 했던 경우들도 있고 저희는 50년대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나 시장주의 협의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제안해서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적용시켰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나 채택의 적용의 역사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 파트너인 북한의 어떤 변화상 경험의 부재, 편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통일교육을 인적한국과 연계시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극복한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도 이 부분을 지향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교육들도 통일교육 내에서 이 인적 학문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통일교육원에서 평화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관점, 방향과 관점에 대한 노력들을 해오셨고, 다음에 7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 새 층위의 교육 개념들을 변모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일교육을 할 때 북한의 이중성 내지는 북한의 실상 이해 교육 이런 말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초등학교 40분 동안 어떻게 북한 실상 전달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 현실 하에서 다면적 전략 차원에서 북한도 정책적, 전략적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은 항상 앞선적으로 뒤에서 딴나갈 거야. 이런 반선적인 해석으로는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제 북중로의 규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국가론과 연계시켜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북한의 다음 스텝은 뭐냐라는 것들을 발전시키면 이제 국가론까지 우리는 그것이 혹시 다음 세대가 원하는 방향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호혜적 두 국가로 발전을 시켜낸다라고 하면서 중간 연계 하나 더 있다. 냉담한 두 국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냉담한 상태를 거쳐서 장기적 측면에서 이제 호혜적 두 국가로 가야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 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크게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분간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제 남북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작은 변화가 큰 어떤 변화들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면 이제 3번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교육 간의 개념들은 다 알고 싶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시민교육 특히 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의 변천사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6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 및 정책 추진에서 공동 목표는 평화로운 공존과 민주적 참여를 통한 한반도 통일 시민 역량 함양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을 단위와 사회 국가 단위 차원에서 평화적 민주 통일 시민 교육이 지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연구 영역을 지금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표도 하나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2026년에 그 평화 통일 민주 시민 역량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아마 국민통일교육원 차원에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평화 통일 민주 시민 융합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TF 조직으로 만드셔서 담당을 하시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컨센서스에 관한 수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학 단위는 선거대학이나 지역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관련된 과목을 만들거나 캡스톤 디자인 같은 한반도 갈등 전환과 관련된 수업에 이러한 개념들을 탑재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통일교육의 외연은 넓힐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태동하게 됐는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추락한 민주주의 지수도 저희가 지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합적 시민 역량 함양에 있어서 이제 통일 준비 기반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주목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내용을 성실하게 제가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두산 통일전망대 정시호경 팀장 정진아라고 합니다. 우두산 통일전망대는 방문객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55만 방문할 것 같다 예상을 하는데 연령층이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단체도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오고 그리고 국내 여러 방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통일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통일 교육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지만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전망대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권이 바뀌면 통일 정책도 바뀌고 내용도 바뀐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예를 들면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중에 옛날에 엄마 학교 다닐 때는 김일성이 돼지 가면을 쓰고 나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그거는 엄마한테 얘기지. 우리는 지금 김일성이 어떻게 되냐 텔레비로 다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근데 그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교육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이제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려서 통일 교육을 한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3쪽을 한번 봐주시면 저는 통일 교육의 기본 우리가 전제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발전문에도 나와 있는데 통일을 완성하기 전 그리고 중간 과정 완성한 다음까지의 우리들의 우리가 진행하는 가치관과 그 태도 방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통일 교육의 대전제라고 한다면 이 대전제를 저는 초, 중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제시를 해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플러스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 교육 내용을 플러스를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대 간에 흐르지 않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뿌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부모가 세대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에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그건 저는 초중고에 무비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정규 교육으로 이 두 내용이 다 들어가는 교육을 적어도 1년에 2-3시간을 진행을 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학교 비용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온다면 저희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같은 이런 교육기관, 이런 통일관이라거나 지방의 단체들이 이제는 사회인이 되는 사회인을 위한 통일교육 이런 내용을 또다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풍성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지금 저희 전망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VR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VR을 쓰고 사전 교육을 하고 약간 컨트롤러 조정 방법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하고 나면 사람들과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지 못했던 북한의 청소년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보는 건데 우리가 말로 텔레비로 북한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사상 통제를 받고 있고 이런 꼬마가들 하고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단면적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단 15분 정도의 과정 속에 다 체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른도 같이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버전도 있어서 외국인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하고 나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지 몰랐는데 너무 새롭게 쉽게 이해가 됐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교는 물론이고 저희 같은 이런 전망대 같은 이런 통일만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이 있는데, 이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 그림 동화를 계속 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목이 통일 그림 동화니까 주제는 당연히 통일이죠. 그리고 통일 교육 아이들을 보면서 통일을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간이 된다면 엄마가 초등학교 때 봤던 통일 동화가 쌓이고, 내가 봤던 통일 동화는 8번인데 아이가 보는 통일 동화는 35번이에요. 이렇게 쭉 쌓여가면서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테디셀러가 된다면 세계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통일의 평화, 세계 시민이 되려고 하는 우리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각 단체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드난 통일 전망대 같은 이와 같은 통일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 그 안에서 있는 각자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드산 통일 전망대는 통일 문화 해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 1, 2, 3층을 다 같이 돌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 기획 전시도 설명을 하고, 이 전망대가 북한을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전시실을 다니면서 지금 여기서 말한 우리나라의 통일의 통일교육의 근간 뿌리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 합니다라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기관에서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을 한다면 저는 이것도 통일교육이 일어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 베이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므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소통, 화합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망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1년에 3화간으로 기획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예전 작년에는 선을 넘어온 이야기라고 해서 북한 이탈 중인 작가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육군본부에서 주최했던 호국미술대전 수상자를 모아서 전시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에 소감문을 써주세요라고 비치를 해서 소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전시를 감상한 분들이 써주신 거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가 가장 큽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기획 의도는 우리의 독립과 안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라의 안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미래의 통일을 이룬 평화로운 미래의 주역이 되자라는 전시 기획 의도를 그 소감문을 보면 잘 전달이 됐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평화, 통일, 미래의 민주 시민 교육을 수행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모니터링한 것을 기반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신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전문강사 이일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비경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발제문은 평화, 통일,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글이라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도
현 정부 기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 강사이면서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윤리인성교육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고요. 석사는 북한 정치를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12년의 통일교육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학교 통일 교육이나 공공공문 통일 그리고 통일버스나 통일체험교육, 통일동화 어플 강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관이나 교육청 강의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 통일교육의 경험으로 현장의 고민들과 과제들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만큼 제가 오늘 토론에서 그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 통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교육에서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 사회에서 이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이 점점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 분열이랑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좀 존중하기보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입장이 생기면 서로를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 통일교육 현장 안에서도 좀 관찰이 되긴 하는데요.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반감을 드러내면서 강사의 교육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통일교육에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방식이 통일교육에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더 발전적인 통일 한반도로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북한 통일관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통일 정책은 남북 당사 간의 상호 협의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을 삼고 있다 보니까 사실 통일이라는 인식 자체에서 남북을 서로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진행하는 통일 교육도 큰 주제로 봤을 때 북한이랑 통일 이해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청중들도 북한 이해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사회를 직접 경험하신 탈북 강사님의 강의나 아니면 방북 경험이 있는 남한 출신들의 강사들의 강의 아니면 강사들이 나름대로 수집한 북한에 대한 자료나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그런 북한의 이해를 다뤄주기 때문에 이제 통일 이해보다는 좀 호응도가 높은데 근데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북한 이해 강의가 가끔은 너무 북한 자체를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단순히 좀 흥미를 끌기 위한 요소로서 남북한을 비교하고 오히려 통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강의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한다고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일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올바른 통일 준비 자세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성을 담은 통일입니다. 통일 강사가 청중들한테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기에 그 현 상황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청중들에게 저희가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통일 강사로 오랜 기간 일을 하지만 여전히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진정성 있게 통일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 관계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통일 교육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통일 감수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평화 통일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통일을 의무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아니면은 대의를 위해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통일이 나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평화 통일 민주시민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 교육의 일관성입니다. 발제물에도 언급되었듯이 지금 통일 교육은 교육 행위 주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념적 성향을 다양하게 띠고 있고 또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 또한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통일교육의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도 이번 정권에서만 진행되는 통일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자리를 잡아서 다양한 이념적 성향과 통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통일교육의 기본 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교육이 교육적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문화, 세계화,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교육하는 장이 된다면 충분히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의 체계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일 강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일교육은 정부 주도랑 민간이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강사 양성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통일교육은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 발급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통일교육원에서 재교육도 진행되고 하지만 이 외에는 강사들이 통일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아니면 강의에 대한 외부 피드백이 없으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립통일교육에서 출강하는 강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체 사업이나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일 강사로서만 활동을 하기에는 이 강사들한테도 현실적인 재정적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강의를 어느 정도 경력을 마련한 상황이라는 상황이었겠지만 처음에 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강사지만 30대이고 저보다 어린 강사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통일교육 강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통일교육 전달자가 교육 현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나은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통일교육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목한다는 점에 대해서 탈북하신 탈북민 강사님들과 또 남한 강사들에 비한 시선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큰 틀에 통일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보여줄 수 있어서 통일교육 강사들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통일강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만큼 단순히 이 기조와 관련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통일 강사들이 더 전문성을 갖춰서 올바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을 강조합니다. 통일교육원에도 다양한 대상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본 소양 중심의 교육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통일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동화나 브레드 이발소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 강의 현장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 때 40분 정도인데 교육원에서 제공되는 영상이 보통 10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이라서 저희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짧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클립 영상들로 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통일 같은 경우에도 강의식이 아니라 교구제를 활용해서 보드게임 같은 걸 활용하다 보니까 체계적이면서 흥미 있는 통일교육의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통일 종합 수업 어플이나 AR, VR 같은 실감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흥미 유발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교구제로서 역할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교구제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통일교육에서 좀 가장 강조되고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진로분야인데요. 단순히 진로라고 해서 통일 미래 유망 직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통일이나 북한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들을 좀 활용해서 이분들을 초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유익한 통일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도 대부분의 현장들이 다 안보 현장인데 남북 간의 분단 문제를 이해하고 통일로 나가는 그 관점을 평화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교육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 감수성 또는 상호 존중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토론 방식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서 이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통일강사로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 길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오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선배 강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통일교육이 그 교육 대상들에게 어쩌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다는 그 강사님들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관점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중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제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저 또한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통일 강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통일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는 원동력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하지만 현장의 변화와 고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저를 비롯한 통일 강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